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꼬마 때문에 인생의 의미 깨달은 90대 노령의 최후.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다. 아이의 대회장을 난장판으로 만들던 자식들을 향해 9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돈만 쫓느라 가족을 외면했던 아버지의 낯선 사과. 이 그림 제가 사겠습니다. 10억에. 그리고 이어진 아버지의 충격적인 선언의 대회장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90년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구두쇠 영감의 금고 문이 열리는 순간 이 가족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챕터 1 얼음 요새의 구두쇠. 오늘 아침도 김창식 어르신의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익숙하게 한숨을 삼키며 식탁으로 달려갔습니다. 김창식 어르신이 숟가락을 식탁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습니다. 박현우, 너 이 시금치 얼마 주고 샀어? 저는 최대한 공손하게 두 손을 모으고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채소값이 좀 올라서 한 단에 3,000원 줬습니다. 김창식 어르신이 눈을 부라리며 바들바들 떨리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뭐야? 3,000원. 너 지금 제정신이야. 시금치 한 단에 3,000원이라니. 내 놈이나 몰래 뒷돈이라도 챙긴 거 아니냐? 아이고 어르신. 제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마트 영수증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영수증을 꺼내 내밀었지만 김창식 어르신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김창식 어르신이 밥그릇을 옆으로 밀어버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 먹어. 이따위 비싼 풀떼기를 먹느니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지. 내 돈이 다 어디로 새나 했더니 아주 내 놈이 구멍이었구나. 저는 난감한 표정으로 식어가는 국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에서 일한 지 벌써 석 달째지만 도무지 어르신의 비위를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창식 어르신은 평생 돈만 알고 살아온 분입니다. 동네에서는 지독한 구두쇠 영감으로 소문이 자자했죠. 자식들과는 의절한 지 오래되었고 넓은 집에는 오직 어르신과 저 둘뿐입니다. 하지만 이 집에는 우리 말고도 또 다른 주인이 있습니다. 바로 집안 곳곳에 숨겨진 현금 다발들입니다. 장롱 밑이나 책장 뒤 심지어는 냉장고 채석한 깊숙한 곳에서도 검은 비닐봉지에 쌓인 돈뭉치가 나오곤 했습니다. 어르신은 저를 포함해 세상 모든 사람을 자신의 돈을 노리는 도둑놈으로 생각하십니다. 한바탕 아침 전쟁을 치르고 병원에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창식 어르신은 택시비가 아깝다며 굳이 버스를 고집하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으면서도 입으로는 계속 불평을 쏟아내셨습니다. 날씨가 왜 이리 더운 거야? 버스는 또 왜 이렇게 안 와? 박현우 내 놈이 일부러 늦게 나온 거지. 내 시간 갉아먹으려고. 어르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곧 도착한다고 합니다. 저는 어르신의 등을 부채질하며 땀을 닦아드렸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는데 저 멀리서 조그마한 꼬마 아이 하나가 쭈뼛거리며 다가왔습니다. 7살이나 되었을까요? 낡고 색이 바랜 티셔츠에 무릎이 해진 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눈망울만큼은 유난히 맑고 깊어 보였습니다. 아이의 한 손에는 다 녹아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젤리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창식 어르신이 지팡이로 바닥을 탕탕 치며 아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뭘 봐. 어린 놈이 어른을 그렇게 빤히 쳐다보는 거 아니야. 저리 안 가. 어르신의 호통에도 아이는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아이가 김창식 어르신의 얼굴을 빤히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화만 내요? 김창식 어르신이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녀석 보게. 내가 내 속을 알아? 세상 천지의 도둑놈들 뿐인데 화가 안 나게 생겼냐고. 아이는 어르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손에 들려있던 끈적끈적한 젤리 봉지를 어르신 앞으로 쑥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김창식 어르신이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게 뭐야? 다 녹아빠진 걸 왜 나한테 줘? 너 이거 주고 돈 달라고 하려는 거지. 내가 모를 줄 알고. 어르신은 평생 공짜 호의를 받아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누군가 다가오면 늘 의심부터 하고 보셨죠. 하지만 아이는 어르신의 의심 가득한 눈초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해맑게 웃었습니다. 아이가 봉지에서 젤리 하나를 간신히 꺼내 어르신의 주름진 손바닥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얼굴이 너무 슬퍼 보여서요. 이거 먹으면 기분이 좀 좋아지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요. 김창식 어르신은 순간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슬퍼 보인다니요. 평생 화만 내고 살았지 슬프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은 자신의 손바닥에 놓인 물컹하고 따뜻한 젤리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젤리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90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어르신의 심장에 처음으로 닿은 낯설고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어르신, 타시죠. 제가 어르신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김창식 어르신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허둥지둥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정류장에 서서 멀어지는 버스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김창식 어르신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버스 기사의 운전이 거칠다거나 옆자리에 앉은 사람의 숨소리가 크다며 불평을 늘어놓았을 텐데 말입니다. 어르신은 창밖을 내다보지도 않고 그저 자신의 손에 들린 젤리 봉지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손에 힘을 꽉 주고 계셨죠. 집에 돌아와서도 어르신의 이상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하던 일과인 현금 다발 세기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녁상에 올린 나물 반찬이 짜다거나 국이 싱겁다는 잔소리도 없으셨죠. 그날 밤 저는 목이 말라 잠에서 깨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을 지나는데 어르신 방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방 안을 엿보았습니다. 김창식 어르신은 주무시지 않고 침대에 걸터 앉아 계셨습니다. 어르신의 손에는 아까 그 꼬마가 준 젤리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봉지에서 젤리를 꺼내지도 않고 그저 포장지를 만지작거리며 깊은 생각에 잠겨 계셨습니다. 어르신의 표정은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 어떤 표정과도 달랐습니다. 항상 잔뜩 찌푸려져 있던 미간이 부드럽게 풀려 있었고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찡해왔습니다. 철옹성 같던 김창식 어르신의 마음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작은 꼬마 아이의 무엇이 이 고집불통 영감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걸까요? 저는 어르신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어르신이 어떤 모습으로 방문을 열고 나오실지 궁금해하면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분위기는 어제와 사뭇 달랐습니다. 김창식 어르신은 새벽같이 일어나 말끔하게 외출복을 차려입고 거실을 서성이고 계셨습니다. 평소라면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잠옷바람으로 텔레비전 리모컨이나 만지작거렸을 시간인데 말이죠.
제가 부스스한 눈으로 방에서 나오자 김창식 어르신이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소리쳤습니다. 박현우, 너 지금 몇 시인데 이제야 기어 나오는 거야. 빨리 세수하고 옷 갈아입어. 나갈 때가 있으니까. 저는 덜 깬 눈을 비비며 벽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어르신, 아직 아침 7시도 안 됐는데요. 어디 편찮으신 데라도 있으십니까? 김창식 어르신이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 이 답답한 놈아.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오늘 아주 중요한 작전이 있으니까. 너 첩보 영화 봤지? 7 같은 거. 오늘 내가 제임스 본드고 내가 M이야. 알았어.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구두쇠 영감님이 갑자기 무슨 첩보 작전 타령이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죠. 우리는 어제 그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김창식 어르신은 정류장 맞은편 상가 건물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마치 적진을 감시하는 스파이처럼 눈을 빛냈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누구를 기다리시는 겁니까? 혹시 어제 그 꼬마 아이 찾으십니까? 제 물음에 김창식 어르신이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가져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쉿! 조용히 해. 목표물이 나타날 때까지 숨소리도 내지 마. 들키면 작전 실패야. 우리는 그렇게 1시간 가까이 기둥 뒤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가 저려오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상한 시선이 느껴질 때쯤 드디어 목표물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그 꼬마 민준이가 자기 몸집만 한 커다란 가방을 메고 힘겹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김창식 어르신이 제 팔을 꽉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나왔다. 박현우, 지금부터 저 녀석 뒤를 밟는다. 절대 들키지 않게 조심해. 알았지. 우리는 민준이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뒤를 쫓았습니다. 민준이는 버스를 타지 않고 꼬불꼬불한 골목길을 한참이나 걸어 올라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달동네였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골목 여기저기에는 연탄재가 쌓여 있는 그런 동네였죠. 민준이는 어느 허름한 집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집 앞 평상에는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나무를 다듬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저 다녀왔어요. 민준이가 밝게 인사하며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는 굽은 손으로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맞아주셨죠.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창식 어르신의 미간이 깊게 파였습니다. 쯧쯧, 집구석 꼴하고는 저런 데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 어르신의 입에서는 험한 말이 나왔지만 눈빛은 어제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몽당 연필과 다 찢어진 공책 한 권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울퉁불퉁한 시멘트 바닥에 공책을 펴놓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색연필도 없이 오직 검은색 몽당 연필 하나로 말이죠. 하지만 아이의 손놀림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슥슥 몇 번 선을 그었을 뿐인데 금세 살아 움직일 것 같은 강아지 한 마리가 공책 위에 나타났습니다. 김창식 어르신이 저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저 녀석 보게. 그림 솜씨가 제법이네. 그러다 이내 어르신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제대로 된 도구도 없이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그림을 그리는 아이의 모습이 못마땅하신 것 같았습니다. 박현우, 가자. 김창식 어르신이 갑자기 몸을 돌려 산동네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라 허둥지둥 어르신 뒤를 따랐습니다. 어르신, 어디 가십니까? 작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창식 어르신은
대답 없이 앞만 보고 걸으셨습니다. 어르신이 도착한 곳은 시내에서 가장 큰 대형 문구점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문구점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가더니 직원에게 다짜고짜 소리쳤습니다. 이보시오. 여기 그림 그리는 도구 중에 제일 비싸고 좋은 거, 그걸로 한 세트 가져와 보시오. 직원이 당황하며 최고급 전문가용 미술 도구 세트를 꺼내왔습니다. 번쩍번쩍한 나무 가방 안에 수십 가지 색깔의 색연필과 물감 붓들이 가득 들어 있었죠. 가격표를 본 김창식 어르신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야? 이게 얼마라고? 30만 원. 이 도둑놈들아. 애들 장난감이 무슨 금으로 만들었어. 어르신은 비싸다며 한참이나 직원을 타박하고 흥정을 시도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절대 사지 않고 그냥 나가버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김창식 어르신은 지갑에서 떨리는 손으로 신용카드를 꺼내 직원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에이, 더러워서 원. 옛다. 계산해. 대신 포장은 아주 기깔나게 해줘야 해. 알았어. 우리는 다시 달동네로 올라갔습니다.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진 골목길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김창식 어르신은 민준이네 집 대문 앞에 포장된 미술도구 세트를 살며시 내려놓으셨습니다. 마치 시한폭탄이라도 설치하는 사람처럼 조심스러운 몸짓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근처 전봇대 뒤로 몸을 숨기셨죠. 박현우, 너도 빨리 숨어. 들키면 안 된다니까. 잠시 후 대문이 열리고 민준이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준이는 발밑에 놓인 커다란 선물 상자를 보고 깜짝 놀라 두리번거렸습니다. 이게 뭐지? 누가 놓고 간 거지?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화려한 미술 도구들을 본 민준이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우와, 대박.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누가 선물을 놓고 갔어요. 민준이는 뛸 듯이 기뻐하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전봇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창식 어르신의 얼굴에 난생 처음 보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르신은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을 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녀석? 좋기는. 꺼봐. 내가 뭘 했어. 제일 비싼 걸로 사길 잘했지. 어르신은 자신의 가슴을 쓸어내리며 묘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평생 돈을 움켜쥐고 지키는 것에서만 기쁨을 느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생전 처음으로 남을 위해 큰 돈을 쓰고 난 어르신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뜬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김창식 어르신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셨습니다. 박현우, 오늘 작전 성공이다. 아주 완벽했어. 네, 어르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에게 왜 그런 비싼 선물을 주신 겁니까? 제 물음에 김창식 어르신이 차창 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몰라. 그냥 젤리 갑시다. 젤리가, 그 녀석이 준 젤리가 아주 맛있었거든. 그러니까 너도 헛소리 말고 운전이나 똑바로 해. 어르신의 귀가 살짝 빨개져 있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김창식 어르신은 달력을 가져와 무언가를 열심히 적으셨습니다. 내일은 뭘 사줄까? 그래. 그 녀석 옷이 너무 낡았더구나. 내일은 백화점에 가서 때깔 좋은 옷을 한 벌 사입해야겠다. 박현우, 너 내일도 운전대 잡을 준비해. 알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르신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얼음 요새 같던 구두쇠 영감님의 마음에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해서
앞으로 어르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김창식 어르신의 은밀한 선행은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처음엔 민준이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사주는 정도였죠. 낡은 운동화 대신 새 신발을, 해진 책가방 대신 튼튼한 가방을 몰래 선물했습니다. 어르신은 선물을 고를 때마다 백화점 직원을 들들 볶으며 최고급만을 고집했습니다. 이보시오. 이 신발 밑창이 왜 이리 얇아? 애가 뛰어놀다가 발이라도 다치면 책임질 거야. 제일 푹신하고 튼튼한 걸로 가져와. 그러던 어느 날 어르신이 동네 놀이터 앞을 지나다가 멈춰 섰습니다. 녹슨 미끄럼틀과 끊어진 그네줄을 보며 혀를 끌끌 차셨죠. 쯧쯧. 저런 고물상 같은 데서 애들이 어떻게 놀아. 다치기 딱 좋게 생겼네. 다음 날 놀이터에는 공사 가림막이 설치되었고 며칠 뒤 번쩍번쩍한 새 놀이기구들이 들어섰습니다. 바닥에는 푹신한 우레탄이 깔렸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최신식 놀이터로 탈바꿈했죠. 어르신은 공사가 끝난 놀이터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제게 속삭였습니다. 박현우, 저거 내가 한 거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알았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분식집과 슈퍼마켓에는 결식아동들을 위한 미리 내기 카드가 생겼습니다. 배고픈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밥과 간식을 먹을 수 있도록 누군가가 거액을 미리 계산해 놓은 것이었죠. 물론 그 누군가는 김창식 어르신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키다리 아저씨의 등장에 술렁였습니다. 세상에, 요즘 같은 각박한 세상에 이런 천사 같은 분이 다 있다니. 그러게요. 우리 동네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사시나 봐요. 어르신은 사람들의 칭찬을 몰래 엿들으며 아이처럼 즐거워하셨습니다. 지갑은 점점 얇아졌지만 어르신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밝아졌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삶의 활력과 기쁨을 맛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죠. 어르신의 갑작스러운 변화와 수상한 지출 내역은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자식들의 레이더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창식 어르신의 집에 불청객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큰아들 내외와 작은딸 부부가 험악한 표정으로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왔죠. 아버지, 도대체 무슨 생각이세요? 요즘 돈을 물 쓰듯이 쓰고 다니신다면서요. 큰아들이 식탁 위에 신용카드 명세서를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김창식 어르신이 당황하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내 놈들이 무슨 상관이야. 허락이라도 맡아야 하냐. 당연히 상관 있죠. 아버지 돈이 다 우리 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나중에 우리한테 물려주실 유산 아니에요. 작은 딸이 옆에서 거들며 눈을 흘겼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멀쩡하던 놀이터는 왜 갑자기 고치시고 생판 모르는 남의 집 애들한테 비싼 선물은 왜 사다 나르시는 거예요? 혹시 노망이라도 드신 거 아니에요? 자식들의 막말에 김창식 어르신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뭐야? 노망? 이 천하의 불효자식들. 내가 누구 때문에 평생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는데 다 너희들 잘 입히고 잘 먹이려고 그런 거 아니야. 큰아들이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아버지, 솔직히 말해보세요. 평생 돈밖에 모르고 사셨잖아요. 우리한테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차려주신 적 있으세요? 생일날 선물 한번 사주신 적 있냐고요. 자식들은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무관심과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받았던 상처들을 하나둘씩 꺼내놓았죠. 맞아요. 나 초등학교 때 준비물 쌀 돈 달라고 했다가
아버지한테 혼나고 쫓겨난 거 아직도 기억해요. 그때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세요? 나는 또 어떻고요? 아버지 때문에 창피해서 친구들도 집에 못 데려왔어요. 구두쇠 영감쟁이 딸이라고 얼마나 놀림 받았는데요. 자식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들의 말은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평생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자란 결핍과 상처가 깊게 배어 있었죠. 김창식 어르신은 자식들의 맹비난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돈을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정작 가장 소중한 가족들을 돌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에 서려 있는 깊은 원망과 분노를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으로 재산 관리는 저희가 할게요. 아버지 이러시다가 이상한데 돈 다 쓰고 빈털터리 되시면 어떡해요. 큰아들이 본색을 드러내며 어르신의 통장과 도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저희가 알아서 잘 관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그냥 푹 쉬세요. 자식들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 떼처럼 어르신을 에워쌌습니다. 그들의 눈은 오직 돈에 대한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죠. 김창식 어르신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내 돈은 내가 알아서 해. 내 놈들한테는 한 푼도 못 줘.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다 나가란 말이야. 어르신이 지팡이를 휘두르며 소리쳤지만 자식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으로 어르신을 제압하려 들었죠. 박현우, 뭐해? 저놈들 당장 쫓아내. 경찰 불러. 경찰. 어르신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난감한 표정으로 자식들과 어르신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저기, 다들 진정하시고 대화로 푸시죠. 어르신도 많이 흥분하신 것 같은데. 넌 빠져. 남의 가정사에 어디서 끼어들어. 큰아들이 저를 밀치며 어르신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돈 앞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평생 돈만 쫓아 살아온 김창식 어르신이 맞이한 비극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자식들에게 둘러싸여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절망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어르신은 놓지 않고 있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머니 속에 깊이 숨겨둔 민준이의 낡은 젤리 봉지였습니다. 어르신은 그 봉지를 생명줄처럼 꼭 쥐고 자식들의 탐욕스러운 손길에 맞서고 계셨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과 민준이를 향한 마음만은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는 듯이 말입니다. 다 나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란 말이야. 김창식 어르신의 절규에도 자식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르신의 방을 뒤지며 통장과 도장을 찾기 시작했죠. 아버지, 어디다 숨겨두셨어요? 빨리 내놓으시라니까요. 큰아들이 서랍장을 뒤엎고 작은 딸이 옷장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평생 어르신이 목숨처럼 지켜온 공간이 자식들의 탐욕으로 난장판이 되고 있었습니다. 김창식 어르신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혀오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죠. 어르신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어르신, 어디 가십니까? 어르신, 제가 뒤따라 나가며 불렀지만 어르신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셨습니다. 평생 돈과 집밖에 모르고 살았던 구두쇠 영감님의 난생 처음 가출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무작정 걸었습니다. 갈 곳도 정해두지 않은 채 그저 자식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얼마나 걸었을까요? 다리가 아프고 숨이 차올라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주저앉은 곳은 공교롭게도 달동네 초입의 낡은 평상이었습니다. 바로 민준이네 집 근처였죠. 아이고,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밤이 늦었는데. 어둠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이 할머니가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쓰러져 있는 어르신을 발견한 겁니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어르신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세상에, 몸이 불덩이네.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일단 저희 집으로 가시죠. 할머니는 어르신을 부축해 가파른 골목길을 올라갔습니다. 민준이네 집은 생각보다 훨씬 좁고 누추했습니다. 단칸방 하나에 작은 부엌이 딸린 구조였죠. 방 안에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습기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김창식 어르신은 그런 것을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나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르신에게 물을 건넸습니다.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고맙다, 얘야. 어르신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밥상을 차려오셨습니다. 보리밥에 된장찌개 그리고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지만 김창식 어르신에게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장하실 텐데 좀 드세요. 차린 건 없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어르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돈만 알고 살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사람의 정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밥 한 공기를 개눈 감추듯 비우셨습니다. 그리고는 민준이의 좁은 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죠. 딱딱한 바닥에 얇은 이불 하나가 전부였지만 어르신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르신이 걱정되어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어르신을 찾아 나섰죠. 동네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민준이네 집 근처에서 어르신의 지팡이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민준이네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민준이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얘야, 혹시 어제 우리 할아버지 못 봤니?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 분인데. 제 말에 민준이가 방 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 저기 주무시고 계세요. 방 안을 들여다보니 김창식 어르신이 곤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르신, 일어나십시오. 저 현우입니다. 제가 어르신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어르신이 부스스 눈을 뜨더니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박현우, 내가 여길 어떻게 알고 왔어? 지팡이 보고 찾아왔습니다. 자식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일단 집으로 가시죠. 제 말에 어르신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안 가. 절대로 안 가.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다시는 안 돌아갈 거야. 어르신은 완강했습니다. 자식들의 탐욕에 진저리가 난 듯했습니다. 그럼 어디서 지내시려고요? 여기는 너무 좁고 불편하잖아요. 괜찮아. 난 여기가 편해. 당분간 여기서 지낼 거다. 어르신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어르신은 민준이네 집에 얹혀 살기로 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정체는 숨긴 채 말이죠. 민준이 할머니에게는 갈 곳 없는 노인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부탁으로 몰래 옷가지와 비상금을 챙겨다 드렸습니다. 어르신은 민준이 할머니에게 하숙비 명목으로 돈을 건넸습니다. 할멈, 이거 받으시오. 당분간 신세 좀 지겠소. 할머니는 극구 사양했지만 어르신의 고집에 결국 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90살 구두쇠 영감님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르신은 난생 처음 서민들의 삶을 경험하게 되었죠. 아침이면 민준이 할머니를 도와 나무를 다듬고 낮에는 민준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이면 좁은 방에 모여 앉아 함께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어르신은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소소한 행복에 젖어들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곳이었죠. 어느 날 밤 김창식 어르신이 민준이의 그림을 보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박현우, 나 결심했다. 이 녀석 꿈은 내가 꼭 지켜줄 거다. 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어르신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사라진 아버지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김창식 어르신은 달동네 작은 방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르신은 인생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달동네에서의 생활은 김창식 어르신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평생 돈만 쫓느라 굳어버렸던 표정이 눈 녹듯 부드러워졌고 늘 날카롭게 서 있던 목소리에는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죠. 어르신은 민준이와 함께 그림을 그릴 때 가장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할아버지, 여기는 파란색으로 칠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노란색이 좋을까요? 민준이가 그림을 그리다 말고 어르신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돋보기 너머로 민준이의 그림을 유심히 들여다보셨습니다. 글쎄다. 할아비는 그림 같은 건 잘 모르지만 내가 좋아하는 색으로 칠하면 그게 정답 아니겠느냐? 어르신의 대답에 민준이는 환하게 웃으며 파란색 크레파스를 집어들었습니다. 민준이는 동네에서 열리는 어린이 미술 대회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어르신은 민준이의 참가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죠. 최고급 미술 도구는 물론이고 유명 화가의 그림책과 도로까지 사다 주셨습니다. 민준이가 대회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머니의 일손도 적극적으로 도우셨습니다. 할멈, 이 나물은 내가 다듬을 테니 할멈은 좀 쉬시오. 민준이 간식이라도 좀 챙겨주시구려. 어르신은 굽은 허리로 나무를 다듬으면서도 힘든 기색 하나 없이 즐거워하셨습니다. 드디어 미술대회 날이 밝았습니다. 대회장은 그림을 사랑하는 아이들과 가족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어르신은 새 옷을 차려입고 민준이의 손을 꼭 잡은 채 대회장에 들어섰습니다. 할머니와 저도 함께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떨려요. 민준이가 긴장한 듯 어르신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어르신은 민준이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얘야. 긴장하지 말고 평소 실력대로만 하면 돼. 할아비가 여기서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어르신의 응원에 힘입어 민준이는 도화지 앞에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그리는 그림은 어르신과 처음 만났던 버스 정류장의 풍경이었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벤치에 앉아있는 어르신과 그 앞에서 젤리를 건네는 민준이의 모습이 도화지 위에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어르신의 얼굴은 슬퍼 보였지만 민준이의 손에 들린 젤리는 따뜻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그림 제목을 파란 하늘의 슬픈 할아버지와 젤리라고 정했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어 갈수록 어르신의 눈가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대회장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셨군요. 도대체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큰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자식들이 대회장까지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당장 집으로 가시죠. 아버지, 저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작은 딸이 어르신의 팔을 잡아 끌며 소리쳤습니다.
자식들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대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고 학부모들은 놀란 눈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준이도 놀라서 크레파스를 떨어뜨리고 어르신 뒤로 숨었습니다. 김창식 어르신은 자식들의 난동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르신은 민준이를 온몸으로 감싸 안으며 자식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놈들아, 그만하지 못해.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야. 어르신의 호통에 자식들이 잠시 주춤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아버지의 단호한 모습에 놀란 눈치였습니다. 어르신은 심호흡을 한 뒤 자식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다. 어르신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자식들은 물론 저까지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었으니까요. 내가 돈에 눈이 멀어서 너희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어르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사과에 당황한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아버지의 진심을 느낄 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내는 숙연해졌습니다. 어르신은 민준이의 그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림을 봐라. 이 아이가 그린 내 모습이다. 파란 하늘 아래 슬퍼하는 내 모습. 나는 이 아이를 만나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불행하게 살았는지 깨달았어. 어르신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부터라도 다르게 살아볼 생각이다. 이 아이와 함께. 어르신은 민준이의 그림을 들고 심사위원석으로 향했습니다. 이 그림, 제가 사겠습니다. 어르신의 돌발 행동에 심사위원들이 당황하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할아버지, 한 심사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창식 어르신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10억? 10억 원에 사겠소. 어르신의 대답에 대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10억 원이라니요. 그것은 단순한 그림값이 아니었습니다. 김창식 어르신이 민준이의 꿈과 미래를 위해 내놓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자식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돈은 이 아이의 유학 자금과 우리 동네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예술 기금으로 쓸 거다. 그리고 나머지 재산은 어르신은 잠시 뜸을 들이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주마. 단 조건이 있다. 어르신의 조건부 상속 선언에 자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평생 돈만 알고 살아온 김창식 어르신의 생애 마지막이자 가장 큰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르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위대한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김창식 어르신의 호탕한 외침이 대회장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의 제잘거림도 학부모들의 수군거림도 뚝 끊겼죠. 모두가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어르신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가장 놀란 건 역시 자식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이 눈을 부릅뜨고 어르신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세요. 10억이라뇨. 그게 애 장난감도 아니고 말이 됩니까? 작은 딸도 옆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노망이 나셔도 단단히 나셨네. 생판 남인 애한테 10억을 주시겠다고요. 저희한테는 10원 한 장 안 주시더니. 자식들의 아우성에도 김창식 어르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자식들을 내려다보셨죠. 그때였습니다.
대회장 입구에서 말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제가 미리 연락해둔 김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김 변호사님을 향해 손짓을 하셨습니다. 어서 오게. 김 변호사. 때마침 잘 왔네. 김 변호사님이 어르신께 정중히 인사를 하고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김창식 어르신의 법률 대리인 김영수 변호사입니다. 어르신의 요청에 따라 재산 처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변호사님의 차분한 목소리에 자식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변호사까지 대동한 걸 보니 아버지의 결심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직감한 거죠. 김 변호사님이 서류를 넘기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방금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그림의 매입 대금 10억 원은 이민준 군의 유학 자금과 지역 예술 영재들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미 관련 재단 설립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큰아들이 뒷목을 잡고 비틀거렸습니다. 재단 설립이라니요. 아버지, 언제 그런 걸 다 준비하신 거예요? 어르신은 코웃음을 치며 대답하셨습니다. 흥? 너희들이 내 재산 노리고 눈에 불을 켤 때 나는 더 가치 있는 일을 준비하고 있었지. 김 변호사님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산의 절반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결식아동 지원단체에 기부하기로 하셨습니다. 어르신께서 평생 외면해왔던 그늘진 이웃들을 위해 쓰고 싶다고 강력하게 요청하셨습니다. 절반이요. 아버지 재산의 절반이면 도대체 얼마야? 작은 딸이 계산이 안 된다는 듯 손가락을 꼽으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자, 조용히들 해라.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어르신이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자식들을 집중시켰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어르신의 입에 쏠렸습니다. 남은 절반은 너희들에게 주마. 그래, 그래도 내 핏줄인데 굶어 죽게 할 수는 없지 않으냐. 자식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밝아졌습니다. 절반이라도 어디냐는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어르신은 곧바로 찬물을 끼얹으셨습니다. 단 조건이 있다. 아주 중요한 조건이지. 조건이라니요. 아버지, 그게 뭡니까? 큰아들이 침을 꼴깍 삼키며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자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너희들끼리 더 이상 싸우지 마라. 재산 문제로 얼굴 붉히고 소송 걸고 하는 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못 본다. 둘째, 매달 한 번씩 정해진 복지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라. 가서 몸으로 때우면서 돈 귀한 줄도 알고 어려운 사람들도 돌아보란 말이다. 자식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평생 자기들밖에 모르고 살아온 이들에게 화해와 봉사라니요. 아버지, 그건 너무하잖아요. 저희가 얼마나 바쁜 사람들인데 봉사활동이라니요. 작은 딸이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김창식 어르신은 단호했습니다. 싫으면 관두거라. 그럼 남은 절반도 몽땅 기부해버릴 테니까. 내 변호사가 다 알아서 처리할 거다. 선택은 너희 몫이다. 어르신의 서슬 퍼런 으름장에 자식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산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그들의 탐욕을 눌러버린 거죠. 결국 자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어르신의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뜻대로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기부만은 참아주세요. 큰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대회장은 김창식 어르신의 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어르신은 민준이의 그림을 품에 소중히 안고 당당하게 대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뒷모습이 얼마나 거대하고 위대해 보이던지요. 저는 어르신을 모시고 달동네 민준이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택시 안에서 어르신은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표정은 홀가분해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지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오늘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걱정스럽게 묻자 어르신이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괜찮다. 박현우, 내 평생 오늘처럼 쏙 시원한 날이 또 있었나 싶구나. 아주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다. 민준이네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영감님, 고생 많으셨죠? 민준이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정말 대단한 결심을 하셨네요. 어르신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멈, 내가 더 고맙소. 이 녀석 덕분에 내가 사람 노릇 한번 제대로 하고 가네. 어르신은 방으로 들어가 민준이가 그린 그림을 벽에 조심스럽게 걸어두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림 속 자신을 한참이나 바라보셨죠. 파란 하늘 아래 슬픈 표정으로 앉아있는 노인. 어르신은 그림 속 자신을 향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안 슬프다. 이 녀석아. 이제는 하나도 안 슬퍼. 어르신은 민준이를 불러 꼭 안아주셨습니다. 민준아, 고맙다. 내가 할아비를 살렸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민준이가 어르신의 품에 안겨 울먹였습니다. 그날 밤 김창식 어르신은 여느 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큰일을 치르느라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신 듯 했습니다. 저도 어르신 옆에 자리를 펴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갑자기 어르신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헉! 헉! 으윽! 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왜 그러십니까? 어디 편찮으십니까? 불을 켜보니 어르신이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가슴을 부여잡고 계셨습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숨이 안 쉬어져. 헉! 헉! 어르신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어르신이 위독하세요. 빨리 일어나 보세요. 제가 다급하게 소리치자 할머니와 민준이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영감님, 정신 차리세요. 영감님, 할머니가 어르신의 손발을 주무르며 울먹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응급 환자가 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숨을 못 쉬세요. 네. 주소는요. 전화를 끊고 어르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르신이 힘겹게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초점이 흐릿한 눈동자에는 두려움보다는 어떤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박현우, 민준이, 우리 민준이 좀 부탁한다. 내가 잘 지켜줘야 해. 알았지. 어르신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서 겨우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네, 어르신, 걱정 마십시오. 제가 꼭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세요. 제발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어르신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멀리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김창식 어르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요. 평생 움켜쥐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홀가분해진 순간 어르신은 그렇게 삶의 마지막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김창식 어르신은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응급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심전도 모니터를 연결하는 손길이 다급해 보였습니다. 담당 의사는 어르신의 심장이 이미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박현우 씨, 어르신께서 워낙 고령이신데다 신부전이 급격히 악화되어 회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께 연락하시고 마지막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별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김 변호사님께 연락해 상황을 알렸습니다. 변호사님도 놀란 목소리로 곧장 병원으로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자식들이었습니다. 연락을 받은 자식들이 병원으로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아직도 유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인지 걱정보다는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현우, 아버지 상태가 어때? 의사는 뭐라고 해? 큰아들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의사의 말을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을 넘기기 힘드실 수도 있다고. 제 말에 자식들의 표정이 복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슬픔과 안도, 그리고 탐욕이 뒤섞인 묘한 표정이었습니다. 일단 병실로 올라가시죠.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앞장서서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는 어르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미술대회장에서 호통을 치시던 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쇠약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침대 곁으로 다가가자 어르신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자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쳤습니다. 왔느냐? 어르신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습니다. 큰아들이 어르신의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죄송해요.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작은 딸도 침대맡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아직 저희한테 해주셔야 할 말씀이 많잖아요. 유언은요? 유언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돈 타령을 하는 딸의 모습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르신은 그저 씁쓸하게 웃으실 뿐이었습니다. 걱정 마라.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할 거다. 너희들은 내가 시킨 대로만 해. 싸우지 말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그러면 굶어 죽지는 않을 테니까. 어르신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들을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비록 표현 방식은 서툴렀지만 그것 또한 어르신 나름의 사랑이었을 겁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김 변호사님과 민준이 할머니 그리고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민준이의 눈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어르신의 모습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침대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프지 마세요. 제발이요. 민준이가 어르신의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어르신은 힘겹게 손을 들어 민준이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울지 마라. 민준아, 할아비는 괜찮다. 내 덕분에 정말 행복했다. 어르신은 민준이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 어떤 미소보다 평온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민준이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어르신의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그것은 어르신이 대회장에서 사기로 한 그림 파란 하늘의 슬픈 할아버지와 젤리였습니다. 할아버지, 이 그림 보면서 제 생각 꼭 하셔야 해요. 알았죠? 어르신은 그림을 품에 꼭 안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럴게. 이 그림은 할아비가 하늘나라 갈 때도 꼭 가져갈게. 어르신은 그림 속 파란 하늘을 한참이나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부르셨습니다. 박현우. 제가 침대 옆으로 다가가자 어르신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네, 어르신. 고맙다. 그동안 내 수발 드느라 고생 많았다. 내가 있어서 든든했어. 어르신의 진심 어린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제가 더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은 다시 민준이 쪽으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민준아. 네. 할아버지. 할아비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네. 뭔데요? 다 말씀하세요. 나중에 내가 유명한 화가가 되면 말이다. 꼭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한 그림을 그려주거라. 그 사람들 마음을 위로해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그림 말이다. 할 수 있겠지. 민준이는 눈물을 닦으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그럴게요. 약속해요. 할아버지. 어르신은 그제야 안심이 된다는 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됐다. 이제 다 됐어. 어르신은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호흡이 점점 느려지고 심전도 모니터의 신호음이 불규칙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제가 다급하게 불렀지만 어르신은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병실 안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의 통곡 소리와 민준이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슬픔을 더했습니다. 김창식 어르신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평생을 돈과 싸우며 외롭게 살아오셨지만 마지막 순간만큼은 결코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어르신의 품에는 민준이의 그림이 꼭 안겨 있었고 손에는 민준이가 처음 건넸던 녹아버린 젤리 봉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르신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발견한 진정한 행복의 증표였습니다. 비록 몸은 떠나셨지만 어르신이 남긴 사랑과 희망은 민준이의 꿈을 통해 그리고 어르신이 베푼 나눔을 통해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김창식 어르신의 장례식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조문객으로 붐볐습니다. 평소 구두쇠 영감으로 불리며 사람들과 왕래가 없었던 분위기에 조용히 치러질 줄 알았는데 말이죠. 어르신의 은밀한 선행 덕분에 도움을 받았던 동네 주민들이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것입니다. 아이고, 영감님, 저희가 이렇게 신세를 지고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네요. 좋은 곳으로 가셔서 편히 쉬세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노는 모습을 보며 감사했다는 젊은 부부, 급식 카드 덕분에 배불리 밥을 먹을 수 있었다는 학생들까지 모두가 어르신의 영정 앞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숨겨진 모습에 놀라면서도 숙연해진 분위기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특히 매달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는 조건부 상속 유언에 따라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작했던 봉사 현장에서 아버지의 손길이 닿은 곳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많은 것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분이셨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큰아들이 복지관에서 급식 봉사를 하다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의 삶은 비록 외롭고 팍팍했지만 마지막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르신의 유산으로 설립된 예술기금 덕분에 유학을 다녀온 민준이는 이제 어엿한 청년 화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민준이의 첫 개인전이 열리는 날입니다. 전시장 입구에는 파란 하늘의 화가 이민준 개인전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전시장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민준이의 그림들은 따뜻하고 밝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시장 중앙 가장 눈에 띄는 곳에는 특별한 그림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바로 김창식 어르신이 생전에 10억 원을 주고 사셨던 그 그림,
파란 하늘의 슬픈 할아버지와 젤리였습니다. 10년 전 미술대회장에서 어르신이 품에 안고 계셨던 그 그림 말이죠. 그림 속 파란 하늘 아래 앉아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여전히 슬퍼 보였지만 젤리 봉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따뜻한 빛은 그 슬픔을 감싸 안고 있는 듯 했습니다. 현우 형, 와주셨네요. 말끔한 정장 차림의 민준이가 저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느새 저보다 키가 훌쩍 커버린 민준이는 앳된 티를 벗고 제법 어른스러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럼 우리 민준이 첫 개인전인데 당연히 와야지. 축하한다. 정말 멋지게 잘 컸구나. 제가 민준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어르신의 그림 옆에 서서 잠시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민준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실 거야.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모습을 보며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우리는 그림 앞에서 김창식 어르신을 추억했습니다. 까탈스럽고 고집불통이었지만 민준이를 만나고 아이처럼 순수해졌던 어르신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떠올랐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우리는 어르신과 처음 만났던 그 버스 정류장을 찾았습니다. 10년 전과 다름없이 하늘은 눈부시게 파랗고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표정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지나가는 버스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형, 그거 기억나요? 제가 할아버지한테 처음 젤리 줬을 때 민준이가 추억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기억하고 말고 그때 어르신 표정이 얼마나 황당해 하셨는지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난다.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슬퍼 보였던 건 파란 하늘 때문이 아니었을 거예요. 외로워서 그러셨던 거겠죠. 민준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평생 돈만 쫓느라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혼자만의 성에 갇혀 사셨으니까. 그런데 내가 그 성문을 열어준 거야. 그 작은 젤리 하나로 말이지. 우리는 잠시 침묵하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냈습니다. 알록달록한 젤리 봉지였습니다. 형, 이거 하나 드실래요? 민준이가 제게 젤리를 건넸습니다. 고맙다. 안 그래도 입이 심심했는데 잘 됐네. 제가 젤리를 받아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하고 상큼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민준이도 젤리 하나를 입에 넣고 오물거렸습니다. 할아버지도 이 젤리 맛을 좋아하셨을까요? 그럼 아마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젤리였을걸. 내가 준 거니까. 제 말에 민준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김창식 어르신의 마지막 미소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서 우리는 젤리를 나눠 먹으며 다시 한번 어르신을 떠올렸습니다. 어르신은 떠나셨지만 어르신이 남긴 사랑과 나눔의 씨앗은 이렇게 우리 곁에서 아름답게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김창식 어르신도 우리를 내려다보며 젤리를 오물거리고 계실 거라고. 그리고 더 이상 슬픈 표정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계실 거라고 말입니다. 버스가 도착하고 사람들이 하나둘 버스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벤치 위에는 민준이가 두고 간 젤리 봉지 하나가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어르신이 다시 돌아와 가져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들려드린 김창식 어르신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평생을 돈만 바라보며 살아온 탓에 가족들과 등지고
세상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김창식 어르신. 하지만 7살 꼬마 민준이가 건넨 작고 녹아버린 젤리 하나가 그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고 90년 만에 처음으로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선물했습니다. 비록 삶의 마지막 순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된 진정한 행복이었지만 어르신이 남긴 사랑과 나눔의 씨앗은 민준이를 통해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통해 아름답게 꽃피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보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따뜻한 눈빛,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바쁜 일상 속에서 혹시 소중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잠시 멈추어 주위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김창식 어르신이 마지막 순간에 발견했던 그 눈부시게 파란 하늘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하고 아름다운 순간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